탈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향수 씨가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책 소개를 먼저 하고 네, 제가 여행 가방에 싣고 끌고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왜냐면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천년 저를 포함한 조천년 아직도 믿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알고도 날조라고 우기고, 근데 저는 우선 한 권이라도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선생님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신동영 씨 14호 관리소에서 탈출, 미국 사람이 이제 증언을 듣고 쓴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정말 너무 생생하게 수용소의 현실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간철한 선생님의 이제 평양의 여왕이죠. 일본어 버전이 한국어 버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보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고 정말로 잠을 못 잤던 책이에요. 이제 우리 교포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시인 장진성 씨 이 책, 이것도 일본에서는 엄청 화제가 됐는데 이상하게 조천령 관계자들은 안 읽습니다. 제발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김씨왕조 어용 시인의 고백. 그렇죠. 시인이시죠. 어용 시인. 어용 시인. 이거는 박연미 씨죠. 살기 위한 선택. In order to live. 미국에서도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안 됐나 봐요. 이제 이게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니까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탈북을 했으며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탈북 과정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정말로 너무나도 생생하고 아픈 13세 소녀의 탈북기. 현재 콜롬비아 대학에 재학 중이죠. 미국의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그래서 요거는 정말 오래된, 아마 제일 오래된 책인데, 제일교포, 특히 북송 제일교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동토의 공화국. 처음으로 이제 조천영 관계자가 쓴 솔직한 이제 북한 방문 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씀으로써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죠. 이게 다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아니죠. 근데 진짜로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저는 몰라요. 이게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에 나왔죠. 북송 사업으로 어느 정도 다 보내지고 난 후에 이분도 자기의 형들이 갔으니까 만나러 갔는데, 그때 본인이 겪은 온갖 모순들을 정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책이며, 이 책 이후로 북송 제일교포들의 삶의 현실이 일본에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필독서. 이거는 한국어 번역본도 1980년대 초반에 나왔고요. KBS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영희라는 영화 감독인데, 이분도 조선 학교를 나왔고 조선 대학교까지 나오신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자기 오빠 3명이 북송 귀국 사업으로 이제 보냈고요. 부모님이 보냈어요. 부모님이 활동가시니까, 조천영 활동가. 하지만 이분이 혼자 남았어요. 4명 현재 중에 이제 막내 여동생 하나만 일본에 남았는데, 너무나도 아픈 그 가족사를 쓴 거예요. 돈을 주고 오빠 중 한 명을 일본으로 치료 목적으로 한번 불러요. 그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3개월의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2주쯤 지났을 때 아무 치료도 종양이 생겼는데 아무 치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오빠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끌려서 가버리는데, 이게 영화로도 가족의 나라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제가 구했는데 Dear Leader, 이거 장진성 씨의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엄청 유명한 책이라는데, 미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읽네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일본어 버전이 없어요. 이거는 강철한 선생님의 이제 수용소의 노래. 이제 조선학교 학생들 정말 조선 말을 공부를 한다면 한국어로도 꼭 저는 읽어주시고, 방학 때 뭐 독서 감상문 그런 숙제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감상문 내세요. 어항을 나온 물고기하고 이 수용소의 노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개정판인가요? 조금 더 이제 좀 풍부하게 좀 내용을 추가해서 그렇게 좀 한 걸로 지금. 평양의 왕은 좀 약간 그 범위를 약간 넓혀서 이제 전체 스토리를 갖다 쓴 거고요. 지난번에 그 카오루 씨가, 박향수 씨가 몰라수다 북한수다에 출연한 이후에 이제 메일을 보내신 게 있는데, 하고 싶은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 게 있다고, 그 얘기를 오늘 마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조총련의 국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조천련의 국적의 반 정도는 한국 국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적을 바꿨다고 우리 아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 제일 교포들은 원래 다 조선 국적이었거든요. 해방됐을 때는 조선이라는 이제 그거는 국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호였는데 조선 반도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다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으로 되돌려지고 그 뒤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돼가지고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 안 한 사람들이 조선 국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청년 활동 조선학교 학생들의 절반 정도도 다 한국 국적이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따면 이분은 전향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국적이란 머릿속의 생각은 뭐 특수 엑스레이도 없고요.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조천영 간부들 중에도 반 정도가 한국 국적을 지닌 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한국 국적을 따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거를 배신자로 봤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조천연에서 하지만 그 납치를 인정한 그때쯤 시점부터인가 그 오히려 권장 뭐 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따라 그게 이 사람들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예를 들면 뭐 조천원에 속한 한국 국적 활동가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인천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작 활동이라고 하면 너무 심할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그런 뭐 이건데 반체제 활동 네. 그런 세력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지금 너무 그게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국적 문제는 정말 복잡합니다. 예. 한때 민단과 조청년 사이에 이른바 그 회원수 늘리기 경쟁.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겠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국적을 준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역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떤 희생적인 경쟁 관계라고 할까 민단과 네. 조청년 뭐 이게 몸불리기. 근데 이제 뭐 이제 아까 조청년인데도 절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자기 주소지도 뭐 경상북도 울릉군 어디 돼 그렇죠. 있고. 고향은 90% 이상이 한국이에요. 다 그렇죠. 제주도 경상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단 사무소에 가서 예. 호적 정리만 하면 한국 국적을 쉽게 줍니다. 우리가 조청년 활동을 하고 있냐, 아이들이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냐 그런 거 별로 조사를 안 해요. 예, 너무나도 쉽게 한국 국적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따면 재외 국민으로서 선거에도 참가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도 뛰었던 정대세 선수가 법적인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제 정대세 선수는 근데 조청년 소속의 이런 정치적인 조직에 이게 그렇죠. 라인이 있고 또 북한에 가서도 활동하지 않았나요, 정대세가? 북한 국가대표로 네. 월드컵도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말하자면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잘 모르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지금 소속이 돼 있고 그 아까 어떤 소속 이런 데서 정체성 이런 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이 절반이다. 그렇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조청년 활동을 선택한 사람은 또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활동을 하기 쉽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고. 네. 그리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절반이 예를 들면 이제 절반이 사실 한국 국적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 시민단체들한테 호소하기도 더 쉽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 아이들도 반이 다닌다 이렇게 잘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국적에 그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청년 조직이 자기네 조직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 애누리를 만들어낸 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새롭게 또 역으로 그 흐름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좀 이념적으로 딱 그 흑백 논리를 적용하면 자기네 생존이 좀 위태로우니까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서 그런 걸 이렇게 후리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고 조천년의 라인이 있으면 한국 국적을 지닌 채 북한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을 거점으로 해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게 그렇죠. 조천년이라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지역은 이제 그 대남 공작을 위한 교두보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현희 같은 경우도 일본어를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일본어 선생이 이제 납치됐던
그 일본 분이 있었는데 이은혜라고. 그 메구미라고 네, 이제 되어 있죠. 메구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이라는 그 지역이 그 남쪽을 침투하기 위한 이제 그런 교두보였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으로 그 망명을 갔었나요? 그때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의 망명이죠. 그때 네. 이제 그게 갔었을 때 소위 김대중 후보의 그 후원자라고 붙은 사람들 이게 조청년 사람들이 이제 그이 간판을 바꾸고 이제 붙은 거죠. 한민통.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지원해가지고 북한에 자금이 이제 들어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지역은 이제 남쪽을 혁명화까지 공산화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일본인 납치자 사건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그 대남 공작 요원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청년 조직과 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 북한에 또 흡수를 해갖고 또 이제 그 일본 정치 쪽에도 약간 좀 관여를 해가지고 돈도 막 뿌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런 이제 그 북한의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최근에 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남쪽에 소위 그 진보 좌파들 속에 그 워낙 종북 세력들이 많잖아요. 요새 많다 보니까 조청년 그룹하고 이제 이 남쪽의 종북 세력하고 이제 그룹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될 경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무슨 여러 가지 차별 문제를 갖다 결부시키게 되면 하나의 동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그 남한을 이제 그 적화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서 이제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때 그 문세광이죠. 네. 74년도 8.15 때 우리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그 네. 친구도 그 일본에서 이렇게 아주 그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두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세광이 쉽게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또 접근해서 방아쇠까지 당겼다. 이런 거 볼 때는 아마 아니면 대남 공작의 하나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아까 이제 조선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안에 있는 말하자면 북한계 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향수 씨도 거기를 다녔고요. 그렇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었고요. 근데 민단하고 조청년 학교는 일단 개수부터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조선학교는 최고로 많을 때는 전국에 160개를 넘었어요. 네. 민단학교는 지금도 한 4개? 지금도 4개. 6개, 뭐 사립까지 하면 6개쯤 되나요? 조선학교는 지금 많이 줄어서 그래도 60몇 개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동경 한복판에 조선대학교도 있죠. 네, 그 조선대학교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게 완전히 좀 북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김정은은 뭐 올해도 그렇고 매년 빠짐없이 조선대학교에 축하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 그것도 지금은 뭐 다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뭐 까발켜지는데 뭐 그게 아주 전투적이죠. 뭐 조선대학교 학장이 네. 그 북한의 인민회의 대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대의원 자동직 뭐. 대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조천영 간부들까지 해서 한 20명 그 대의원 멤버가 될 거예요. 네. 아주 최근에 돼서야 일본에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 한 번 들어갔다면 일본으로 재입국을 못 한다 이런 제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가죠. 가겠어요. 한 그렇죠. 번도 안 안 가죠. 가죠. 안 가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687명의 대의원 중에 20여 명 허정만 의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20여 명이 있다는 건 상당히 이게 뭐 물론 뭐 인구 비례로 하면 그들 북한식 계산으로 하면 맞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유엔 제재 2321 전에 2779인가요? 지난번 저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제재 나온 이후에 아마 못 들어가게 하면은 과연 북한의 이 의회가 구성이 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물론 뭐 687명 중에 20명은 뭐 퍼센티지로 볼 때는 이렇게 그 NT 그룹은 안 되지만 자 그런 걸 볼 때도 조청년이 얼마나 북한의 의회의 의원이다 이건 뭐 얼마나 북한과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적지 않은 숫자네요. 20명.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넘는다고 하면. 예. 네. 자, 문제는 그 이른바 그 조선학교라고 그러셨죠. 조총련계 학교에 일본 정부의 그 후원금이 네, 지원금, 보조금이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죠. 그 한국의 시민단체도 같이 가서 싸워주기도 하고요. 조선학교 학생들 왜 민족 차별을 하느냐. 뭐 저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조선학교 전 출신이니까 관심조차 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제일교포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싸움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장군님의 학교냐, 제일교포 자제들을 위한 학교냐, 안에서 여러 번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다 묵살을 해버려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조용히 조직에서 사라져서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항상 생명선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도 김정은은 항상 조선학교는 조천연의 생명선이다. 동원하기도 좋고 결국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뇌가 안 당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간부들도 그 안에 한 10%만 5%만 핵심 간부로 자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전 지금은 그렇게 목적이 와전되는 것 같고요. 그 조선학교에 대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뭐 그걸 그냥 단순한 민족 차별로 보느냐 아니면 조선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오픈을 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보자. 이게 정치 교육을 안 하고 있는지 진짜 김씨 일가 뭐 찬양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과서를 다 번역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일본 민간 단체들도 많습니다. 예. 번역 결과 네, 번역 수많은 결과 정치적 그렇죠. 내용이 뭐 최근에 네. 동경 도지사가 그 여자분 고위계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말했죠. 그 동경도 홈페이지에도 실렸는데 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450페이지 중 380페이지에 뭐 김씨일가 찬양하는 문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이런 거를 뭐 고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못 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조천연은 예전에는 제일교포들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제일교포들의 권리를 가장 짓밟고 있는 것은 조천연이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정말 저도 가족이 아직도 조천연 학교를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가장 싫은 시간이 뭐냐 그러면 소년단 시간이래요. 조직생활. 예. 그 아이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옛날보다는 제가 다니던 시기에 뭐 그게 뭐 예를 들고 100%였다면 지금은 20%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조천연 산하에 있고 북한에서 뭐 교과서 검정받고 지령을 받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은 저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 심정으로 그 보조금을 못 내주겠다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게 뭐 민족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의 교육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배워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김씨일가의 히스토리를 왜 배워야 됩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일도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김일성의 일가 생일은 다 기억납니다 지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실. 김일성 김정일뿐 아니라 네, 거기에 무슨 할아버지 중조까지 다 이름 깨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교육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 아이들이 그걸 왜 또 배워야 됩니까 거기서? 그렇죠. 네, 아무런 그 도움도 안 되고 이거는 오직 그 김씨 일가의 노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북한에 요구한다면 당연히 북한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그렇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교육을 일본 정부가 왜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일본 정부의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교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마치 무슨 민족적인 차별로 갖다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위선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분이 그 일본에 갔다 왔는데 어디 홋카이도인가 규슈인가 그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아마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교실에 안 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조정련 측에서 그러면 당신 교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나 이 교장은 나는 교실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안 걸겠다. 이렇게 싸움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기어쿠쿠 교장 선생님이 취임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조선학교는 다 초상화를 걸죠. 제가 어릴 때는 유치원부터 다 걸었죠. 다 근데 걸었고 고소는 좀 내렸나요? 최근에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일본 시민 단체나 뭐 자치체에서 시찰을 와요. 학교 내부까지. 그러면 그런 거 다 점검이 되니까 혁명역사 그 연구실이라고 네. 빨간 카펫 그 그렇죠. 방도 이제 최근에는 중학교까지는 다 없앴고 그 어린 시절도 4학년부터 배웠어요. 우리 저도 줄줄 나와요. 그 생일도 그렇고 그런 것도 요즘에는 없앴어요. 초상화도 없앴지만 고등학교 이상은 있고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있고 아직도 음악 뭐 그런 데서는 북한이랑 똑같은 노래를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한 게 아니라 뭐 물을 타서 10개 한 거지.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현장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조천년이 조선학교를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조천년이랑 조선학교가 완전히 손을 끊고 새로운 정말 민족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새로운 민족 교육 기관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든지 일본 정부도 보조를 하겠대요. 그런데 조천년이 안 놓잖아요, 그 줄을. 근데 문제는 또 네. 그 학교를 택하는 학부형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학부형들은 골수 정말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10%? 나머지는 자기 친구들 즉 그 네트워크가 대단하잖아요. 경제도 거기 연관이 돼 있고 조천년 조직이 학교만이 아니에요. 은행, 보험회사 있고요, 출판사 있고요, 또 과학 그 협회도 있고 네. 가무당, 가극당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생활 공동체죠, 그렇죠. 말하자면. 다 연결이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기서 평생 먹고 산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천년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 보면 뭐 10%는 그렇고 골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나머지는 일본 학교를 보내면 아무래도 차별은 남아 있어요. 뭐 한국 사람 뭐 그런 네. 차별을 당하기 우리 애가 당하면 싫다 차선책으로 민단 학교는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오히려 그 일본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한다고 네.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그렇죠. 뭐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 벽보도 만들고 뭐 모임에서 뭐 하고 막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 한국 정부보다 좀 잘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시드머니를 먼저 이제 일본에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시드머니 가지고 일본에 아주 좋은 데다가 싸게 학교를 많이 지었죠. 사실 이걸 한국이 먼저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북한이 그걸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초기 지원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지원을 해놓고 이제 그거 많이 또 빨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연계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동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을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국가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게 속은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민단 학교를 좀 지원해가지고 조선인 학교를 다 이제 우리가 인수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인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뺏기게 되면 그 많은 우리 이제 동포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쓸데없는 교육을 받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수학 여행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 방문이라고 네. 북한을 지금도 베이징 통해서 비행기로 만경봉으로 못 가니까 우리 때처럼 네. 가고 있고 매년 설맞이 공연에 올해도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한 100명 전국에서 선발을 해요. 노래나 춤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비용을 받고 그 비용 못 내는 사람들은 또 관련 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까지. 다 돼 있으니까 제가 아. 친구는 자기 딸을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45일간 가거든요. 가면 애들이 평양에 와서는 네. 뭐 어머니 조국에 왔다 아버지 저 김정은 원수님 그러는데 난 또 다 평양에서 돈 다 보내주나 했더니 다 제 돈 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집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평양에 그 주위 애들이 견디겠어요. 그렇죠. 보이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행 가방 큰 거 아이들이 3개씩은 들고 가죠. 뭐 선물도 들고 가서 선물도 받으시고. 들고 가고 또 뭐 팁으로 이렇게 주는 돈까지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이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네. 한국이 더 못 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한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그렇죠. 기술을 하고 있고 북한 쪽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북한의 현실을 교과서 보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그 북한의 인권 문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촛불 시위가 그렇게 많이 나갔지만 북한 동포들이 300만이 굶어 죽고 또 핵실험을 5번씩이나 했지만 그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시위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 때는 저게 북한 독재 정권을 향해서 한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육의 문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조천년도 일본에 사는 조천년도 동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그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뭐 촛불 시위 같이 지금, 하라고. 네.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무슨 한국의 뭐 민주화 어쩌고 하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로 해서 그 열정과 네트워크와 힘을 결속력을 발휘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데
왜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정말 교육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본에서. 그렇죠. 예. 네. 네, 그때 또 향수 씨가 보냈던 메일 가운데 이른바 일본 거주 탈북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일본에도 지금 어떻게 정말 힘들게 중국을 거쳐서 그 북송선을 타고 여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갔는데 중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오신 분들이 한 그러니까 한국으로 200명에서 탈북하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바로, 예, 예. 일본 정부에서 그게 비공개적으로 받아져요. 일본에 그 예전에 살았다는 제일교포였다는 호적의 흔적이 있으면 그게 또 일본에 일본인 보증인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일단 호적이 이제 일본에 예전에 살았다는 그 북송선을 타고 간 제일교포라는 증명, 그리고 일본인 보증인이 누가 일본에 있으면 이제 중국에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원하면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강철원 대표는 일본 대생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나요? 그런 것 자격-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저도 이제 요청만 하면 네. 갈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갔기 때문에 제일교포 3세까지도 아마 네. 원할 경우에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건 몰랐어요, 사실은. 네. 몰랐는데 이제 94년도 이후에 권한행군 닥치면서 이제 제일교포들이 많이 탈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모가 제일교포거나 또 이제 자기가 제일교포 후세거나 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확인을 해서 네. 그게 확인이 되면 일본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다 데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극비리로 일본 국민들도 잘 몰라요. 네. 아, 200명 정도가 지금 300명 정도 300명 지금 정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문제가 뭐 버스 타는 돈도 없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한국처럼 뭐 수당이 있나요? 뭐 하나원 교육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의 시민 단체예요. 모금을 모아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100% 하고 민단은 한 정착금 1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집을 주고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고 뭐 저는 그게 저천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상낙원이라고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천연은 그분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그분들이 뭐 모여서 뭐 집회를 하면 예전에는 방해도 너무 많이 했고요. 와서. 근데 그분들의 생활이 정말 힘들고요. 그 어떻게 저는 저처럼 조선학교 나오고 그 북한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탈북자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 그래서 저도 여기서 탈북자 뭐 돕는 봉사를 하는 거고 너무 그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신 탈북자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조천령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인정을 안 하죠. 존재 자체를. 아마 저청년 사람들이 나서서는 암살하지 않을까 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 그 북한을 배반하고 왔느냐 하고 저청년 또 이 깡패들이 가서는 암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도 올해 일본에 몇 차례 출장을 가서 그 북송된 탈북민들을 만났고 또 서울에서 4월달에 그 세계 탈북자 대회 할 때도 일본 대표로 여성 탈북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 TV에서 이게 얘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간 분들의 한 80%가 다시 일본을 떠나고 싶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제 앙케이트가 나와 있답니다. 맞나요, 그게? 그 정도 삶이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어떤 상대적인 이제 그 박탈감.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자기네의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 말도 못하고. 그 말도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그 어떤 북송 격포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그게 오히려 반대가 돼서 자기네가 너무 보상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이 사람들이 차라리 왔더라면 그렇죠.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도 서울로 왔길래 이렇게 잘 살지 아마 일본 갔더라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일본인 그 할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족을 다 놔두고 혼자 이제 오게 됐죠. 왔는데 자기가 혼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근데 가족은 다 북한에, 손자까지 다 북한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이 먹고 이제는 다 죽게 됐는데 혼자 남아서 뭐 하겠냐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 좋아서 간 거라기보다는 북한에 가족이 다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냥 가겠다 해서 간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정착하는 젊은 친구들 보니까 다 좋아요, 애들이. 그렇죠. 대학까지 나가는 네, 애들도 정말 있고.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좋은 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약간 차별이 별로 없대요. 탈북자라고 해서. 예, 근데 한국은 약간 탈북자게 되면 조금 뭐 차별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대요. 일본 사람한테 차별을 받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동족한테 차별 받는 게 못 참겠다. 기대 수준이 다르니까. 예. 근데 뭐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저를 만나봤는데 일본 사회는 그런 차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참 편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정착은 되게 힘들었는데 일본 사회는 열심히 하면 다 보상이 된대요. 또 그렇죠. 좀 정직한 사회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정착을 하신 분들은 다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약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가 그러니까- 꿈에 그린 일본의 부유한 생활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었구나. 예,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 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좀 나오는데 생활 수단. 이게 뭐 휴대폰 비용 내고 뭐 네. 집세 내고 하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다. 네. 그래서 이거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참 난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탈북자 수당이 아니라 일반 일본인들이랑 똑같이 생활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맞습니다. 기본 수당이 예. 나오는 거죠. 예. 예.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북송선을 타고 간 교포, 또 일본인처 네. 자식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시간에 그 일본인처 한 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밖에 또 일본인처 작은 정보나 단서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일본인 척 한 11명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박향수 씨가 이메일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식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고 네.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였던 이제 이한우라고 하는 친구네 엄마도 일본인 처였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일본에 사는 아버지가 그 영화계에서 굉장히 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한 40억엔인가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을 그 딸한테 주고 갔대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북한 정권이 다 떼먹었어요. 떼먹고 이제 그 떼먹으니까 그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 있던 이 가족을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소송을 갖다 무효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갖다 일부를 좀 주긴 줬는데 그 엄마가 일본인 처였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이빨 다 빠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산송장 같이 하고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실 나온 거죠. 예. 그런 분들도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 일본인 할머니는 독신으로 이제 북한에 왔는데 애는 못 낳은 것 같아요.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할머니하고 너무 친구여가지고 서로 이제 안마를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마도 좀 배우긴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살아서 나오긴 했는데 소식이 좀 끊긴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수용소 안에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1,800명 중 아마 네. 살아 있는 게 네. 80명에서 50명 정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 여성들이 또 생활력이 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더 없죠. 네. 그러니까 젤교포들도 없지만 일본인 분들은 더 없다 보니까 죽는 순서로 따진다면 일본인 여성이 먼저 죽고, 그렇죠. 자살한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젤교포가 죽고, 그렇죠. 그럼 북한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젤교포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뼈만 남아가지고 영신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참 일본인 여성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분들은 사실은 사랑 때문에 사실 다 오신 분들이고, 남편 따라 예, 남편 따라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차별당하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예. 평생 자기 부모도 못 보고 그렇죠. 자기 예. 고향에도 못 가게 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사실은 북한 조선을 좋아해가지고 북으로 간 사람들 이런 분들은 너무 비참하게 이제 너무 비참하죠. 인상이 끝났으니까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떤 일본인 그 처가 쓴 그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일본인 처였는데 네. 정말 죽기 전에 한 번만 그 우메보시라고 일본 장아찌 네. 그거 먹고 죽고 싶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네. 진짜 너무나도 사람으로서 잔인한 그 역사, 너무 슬픈 역사 네.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책 가운데도 네. 일본 가족이 보낸 그 편지 네네. 비밀 편지 그렇죠. 네. 그 저희는 일본에 살 때 편지도 자유로웠고 네. 그 컬렉트 콜이라고 평양에서 전화 받는 것도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자유롭잖아요. 네. 집 붙이고 편지 붙이는 그렇죠. 것도.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그 자료들이 많아요. 저도 집에 북한에서 보내온 편지가 많고요. 한번 열렸다가 이렇게 다시 네. 닫힌 그런 편지들. 그리고 또 일본인이 쓴 뭐 꿈꾼 조국은 지옥이었다 뭐 이런 꿈꾼 조국은 지옥이었다. 예, 네. 그뭐 편지 같은 거 다 북한에서 이런 편지가 왔으며 뭐 예를 들고 북선선 타기 전에 네. 그 교포들은 약속을 해서 다요 그 검열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는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으면 자기가 우표 네. 뒤에 콩알 같은 작은 글씨로 마을에서 외출할 자유도 없으니 절대로 오지 마라 이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이거는 여기 우표 뒤는 검열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우표를 붙이고 그걸 뜯어보고 본 거죠. 아니면 이중 봉투잖아요. 이중 봉투의 안쪽에 네. 작은 글씨로 오지 말라고. 대부분의 그 동포들이 가족의 일부가 먼저 갔어요. 저희 집도 우리 엄마도 남동생만 먼저 가고 우리 엄마는 나중에 따라가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말론을 지난번에 말했지만 네. 기구를 보내달라 큰 풍선 보내달라 그거는 그거 타고 돌아오고 싶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다 안 갔어요. 근데 그런 증언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증언들이 이제 오히려 일본에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일본인인데 어떤 이분은 계기로? 일본 저널리스트고요. 네. 그 여러 일본에 지금 사시는 일본인 그 탈북자들의 아까 말한 그 증언을 300명의 네. 네, 증언을 듣고 이거를 한 권으로 정리를 한 건데 너무나도 생생한 이 사람들 정말 생지옥 같은 북한에서의 삶을 정말 꾸밈없이 묘사한 책이고 편지에 뭘 보내라 그런 것도 연도별로 다 있고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저 남쪽에서 간 그 비전향 장기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한 20몇 명인 것 같죠. 그때 뭐 김영삼 정부. 그렇죠. 김영삼 정부 초기에 예. 네, 92년, 93년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골수의 골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전향도 안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남쪽에 살 때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옛날에 북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에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쪽에는 감방에서도 사과를 매일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 같은 건 매일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도원급의 대우를 받는데요. 상당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일주일에 사과 2알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과 2알밖에는 못 먹으니까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월급 가지고 살려면 뭐 엄두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살아보니까 드디어 북한의 실체를 안 거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비전의 장기수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지금. 간 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북한 측에 막 비난하다가 뭐 사라진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그분들이 TV에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그야말로 꿈꾸던 조국은 지옥이었다네요. 네, 이 그렇죠. 책의 제목대로. 그렇죠. 네. 그렇죠. 이분들도 천생아 내린 순간에 속았다고 알았다고 대부분이 100% 증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발가락이 다 나왔고 제대로 된 겨울에 첫 배가 나간 게 귀국선이 딱 57년 전에 12월 네.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념 행사도 했어요. 며칠 전에 12월 14일에 57년 전에. 그러니까 도착한 순간에 부두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고 그 화보에서 본 거랑 조천에서 얘기한 거랑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속았다고 알았대요. 그래서 일부는 배에서 안 내리겠다고 소동을 벌였는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잡혀갔대요. 수용소로. 네, 그 책에 나오는 한 분은 자기 오빠가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었는데 안 내리겠다고 끝까지 우겼대요. 그랬더니 잡아갔는데 5년 뒤에 수용소를 면회를 갔는데 고릴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 오빠였대요. 근데 정신이 나가서 자기도 못 알아봤다. 그런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책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가 오는데 그 결정의 그 순간 때문에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일부 주석 보좌관 하다가 이제 남한에 난파됐다가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이 아까 59년 12월 그 총진으로 나간 겁니다. 북송선 1차로 들어오는 걸 이제 접수해서 거기서 이제 딱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좀 높았던 재산이 많은 분은 평양으로 뭐 좀 중간은 뭐 총진으로 뭐 제일 밑바닥은 광산 탄광으로 막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배치하는 대로 안 가겠다고 뻗친 사람, 뭐 배에서 안 내려갔다고 한 사람
이런 그 말하자면 노동당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빨간 줄이 딱딱 그어놨다 이거죠. 그 후에 이제 조금만 사소한 것만 걸리면은 이게 수용소로 간다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땅에 딱 들어선 순간 이게 불행이 시작된 거고 운명이 거의 끝났다. 그렇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 북한이 이제 노동당이 그 일본에 가서 뭐 북송경보도를 포섭할 때 많이 그 사진 자료니 많이 들고 갔답니다. 저 좋은 것만 찍어가지고 간 거죠. 이 가족도 조선화보에 나오셨잖아요. 저희 집이 화보에 나왔죠. 그렇죠. 나와가지고, 저 본 것 같아요. 네, 물밀대에서 막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옥류관에서 네. 냉면 먹는 거면 이제 네. 찬란한 것만 들고 갔는데 와 보니까 북한은 시커먼 이 완전 탄광 같은 동네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한 거죠. 그렇죠. 요 책은 또 최근에 그렇죠. 이제 조갑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일본에서도 고발이라는 책 일본어로 이제 하기와라 료 선생님이라고 네. 그 같이 활동하시는 분께서 번역을 하고 이거는 네. 정말 어떤 공포 영화보다 스리라 영화보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저는 잠을 못 자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 네. 참담하고 이 책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된 고발이라는 소설의 일본어 번역본인데요. 네. 작가가 지금 북한에 거주하고 있고 필명이 반디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북한의 일상, 아주 생생한 일상, 평양의 군중동원을 어떻게 하는가, 보위부가 일반인들을 어떻게 수탈해 가는가, 또 평생을 자기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실상을 알고 절망해서 자살을 하던가요? 이 그렇죠. 단편 소설 중에 한 사람은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이 책을 보시면 꿈에 아니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정말로 우선 제가 이 나라에 안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참담하고 어둡고 이 책을 읽으면 며칠간은 악몽을 꿔요. 그 정도로 제가 북한에 마치 현지인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너무나도 생생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 책은 한국어 판본 혹시 안 보셨습니까? 전 뭐 말을 네. 많이 들었고 한때 뭐 막 문학상 노벨 문학상 후보다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됐었는데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원고 자체를 북한에서 밀반출을 해가지고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납북자 가족협의회 도희윤 대표가 예. 네 모처에서 이제 이 중국에서 그렇죠. 이 원고를 받아다가 정말 생명을 걸고 북한에서부터 이제 건너온 원고를 받아다가 출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1호 행사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아리랑 공연이나 뭐 카드 마스 게임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눈물이 나와요. 이 번역자 하기와라 료라는 분도 네. 좀 특이한 분이죠. 이분도 일본 공산당의 그렇죠. 핵심 당원 아니었습니까? 아까 하다 적기 기자로 평양의 주재를 예전에 일본 공산당 젊을 기관지. 때 네. 젊을 때 근데 그때 북한의 현실을 보고 그 평양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친했던 제일 조선인 친구가 귀국선을 타고 북한을 가는데 행방불명이 되고 한 번도 못 만났고 평양에 주재하는 동안 그래서 많은 의문과 그 감시랑 그런 거 자기가 몰랐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죠. 평양 주재 기간에. 그래서 일본으로 와서 확 돌아섭니다. 지금은 조천년이 가장 미워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천년을 없애자는 한 자기는 이분은 가족도 없고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하셨고 자기는 잃을 게 하나도 없대요. 전 개인적인 재산을 조청년을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결혼하실 암 수 환자입니다. 암 환자. 아, 지금요? 예, 암 환자인데 그 목숨을 걸고 조천년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예. 하기야라 교수님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을 해줬는데 네. 이번에 북한에서 나올 때 북한 정부가 이 사람을 이제 그 화물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보냈대요. 화물칸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제 그냥 화물칸에다 화물로 던져가지고 짐짝처럼 그냥. 예, 짐짝처럼 이렇게 비행기 태워가지고 일본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분이 그래서 좋은 이제- 책을 남겨서 다행이고 아까 내가 이 우리 베나 TV를 시청하는 분 중에 아마 그 기밀 부주석 보좌관이었다는 분이 이제 오기완 선생님입니다. 네. 1차 북송선을 총진해서 접수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섰는데 그걸 좀 잊어버렸는데 혹시 베나 TV 시청하는 분들이 그 책이 있다면 그걸 다시 우리가 재판할 수 있다면 북한이 1차 북송선을 어떻게 접수했고
배치하고 이런 게 역사에 남은 아주 좋은 기록물이었습니다. 네, 꼭 좀 자료. 예, 좀 우리 찾아서, 시청자나 TV 시청하시는 분이 그 책이 있다면 저한테 제공해 주신다면. 한국에서 출판된 건가? 그렇죠. 한국에 네. 와서 그분은 이제 남파 공작원으로 네. 내려왔습니다. 고위 간첩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향하신 분인데 그 책을 제가 그때 한번 받았는데 어떻게 분실했고 그 책을 제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총련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리고 조총련이 최근에 뭐 새로운 비즈니스도 하나 개발했다면서요? 아니 비즈니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그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뭐 평양에 북한에 8개 공장을 지을 만큼 돈을 기부를 하셨고 뭐 조총련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대요. 빠진코를 하셨고요. 그 일본에서 근데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장례도 다 끝나고 일본에서는 그 뭐라고 해요? 태우는 거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평양으로 오라는 연락을 조총련을 통해서 받았대요. 근데 특별히 그 혁명 열사릉 평양에 거기에 모셔드릴 테니까 VIP로 그 아마 애국열사는 애국열사는, 혁명열사는 빨치산만 가니까 안 되고 그렇구나. 애국열사는 그게 또 대단하죠. 붙어 있어요. 좀 다른 데 있는데 거기서 조건을 제시한 건 애국열사는 이게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오시라고. 아니 그럼 이게 비즈니스 안장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꼭 성묘를 가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뭐 그렇죠.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 통보가 와서. 아니 이게 무슨 공원 묘지 비즈니스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또 가시고 아직 살아계신 시어머니 그 장소까지 이제 리서브를 예약을 하고 그럼 돈도 그건 지불하고 별도로 돈 내야 되고. 그럼 한 번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그렇죠. 온답니다. 그 대가 없이 비행기 내리자마자 쫙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 가실 때 뭐 어마어마한 팁만 몇백만 원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는데 뭐 제 친구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뭐 명령으로 시어머니 명령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을 다하던 이제 1세 뭐 2세들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또 돈을 뜯으려고 아니 북한이 무슨 상조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김정은식 상저 사업입니다. 한때 이제 그 조총련계 기업인들 가운데서 네. 이제 그 한반도에 묻히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예. 고향은 남쪽인데 그러니까 남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이분들을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북한에 와서 노후를 보내시라. 그래서 평양에 좋은 아파트를 주고 그 돈을 다 가져오게 되면 북한 정부가 잘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속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사업은 아마 실패를 했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묘장사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자, 조총련과 북한 어떻게 하면 빨리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이미 거의 붕괴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옛날 전성기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오사카 본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다 찌그러져가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들은 뭐 골수도 물론 있겠고 또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생계라 보니까 생계 차원에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맹목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상태로 아마 가다가 북한이 붕괴돼 가지고 이제 진실이 더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그 죄를 씻기가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씨 정권과 거의 공범 수준으로 재판을 받든지 이 범죄자로 이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범죄자로 낙인되는 것보다 자기 죄를 좀 씻고 또 이제 북한에 간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은 제가 이해는 가지만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양심을 팔지 말고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저는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저는 그 조직을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정부가 그 통진단을 해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종북,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총련이라는 조직은 반일련 범죄 집단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일본이라는 그 일본 국가에서 그 반일련 범죄 집단을 추종하는 그 범죄 세력을 용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동포들을 위한 또 그런 조직이 아니라면
저는 해산시켜가지고 없애는 게 저는 옳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총련 어떻게 하면 전 없앨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저천연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그 나라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의 인권이 예,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그랬더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인권이란 우리가 아는 인권은 차원이 다른 거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한 번도 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항상 가면 초 VIP 대우를 받고 누리기만 하고 우월감을 맛보고 돌아오는데 그 나라 현 주민으로 한 번도 하루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댓글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많이 때는 막혀서 이게 일본인들은 아직도 아까 우리 비전양 장기수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50년대 그 40년대 그러니까 토지와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민심을 쟁취한 그 정권인데 아직도 그러면 지금 조총련 동포들은 북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적인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는 사실은 봉건 사회, 왕조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강 대표님 얘기대로 일본 정부가 이거 나서서 좀 해주길 우리는 바라지만 일본 정부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단이라는 또 하나의 좋은 수단과 매개체가 있으니까 사실 그 조총련 동포들이 북한을 맹정한다는 건 뭔가 약간의 그 경제적 혜택 뭐 조국이라는 어떤 그 링크된 커뮤니티 요거뿐인데 요걸 우리 민단이 좀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서 조총련만 떼내도 북한의 어떤 정통성이나 여기는 엄청난 그 타격을 입는단 말이죠. 상처가 되고 그래서 북한 정권 붕괴에 조총련의 붕괴에는 아주 전 단계의 이런 전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민단을 확산시키고 민단을 통한 조총련 흡수 이건 상당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향수 씨가 말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북한식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친부 인사들이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독일의 그 제도학자였던 송두율 씨가 네. 그 논리를 처음 가져 나와가지고 북한은 북한식대로 봐야 된다. 이거 정말 개변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공개 채용을 하는데 이 공개 채용은 북한에서 보게 되면 인권 유린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히틀러가 나치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도 갖다 학살한 것도 그 식으로 보게 되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변을 가지고 세뇌당하는 분들은 이거는 정말 모자라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럼 북한은 어떻게 붕괴시켜야 됩니까? 가장 빨리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100만 촛불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어난다면 저는 북한이 붕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그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촛불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일본 이 사람들이 2014년도에 아니죠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정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바로 올해 그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누더기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돈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 망하게 됐지만 그게 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정말 북한 동포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들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한 저는 북한 정권의 붕괴는 쉽지가 않다.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들이 좀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그 촛불의 어떤 그 이 목표가 북한 독재 권력을 붕괴시키는데 사용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북한을 빨리 붕괴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일교포에 대한 메시지가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일단 100% 부정하는 거는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네.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진실을 알았으면 정말로 진실을 더 이상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인정을 하고 제일교포들의 아픔도 저는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조천연이 어느 정도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북한에서 이렇게 심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수용소가 뭔지, 심지어 탈북자가 뭔지, 비밀 경찰이 있고 출신 성분이 있고 보위부가 있고 그런 거는 우리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이 항상 차별받고 뭐 배울 권리, 민족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런 것만 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제일교포들이 알아야 되고 지금 내부에서 아직도 믿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빨리 진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일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조총련 문제라든가. 안찬일 박사님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글쎄, 일본이라는 것은 뭔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뭐 지난 4월, 5월에 후지모토 겐지가 2차례나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의 요리사. 그렇죠. 김정일의 요리사. 뭐 그때 김정은은 오로서 얻어먹었으니까 김정은의 요리사도 됩니다만 어쨌든 책 제목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뭔가 일본도 북한 시장을 아마 타겟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짬을 내서 북한을 들어간다고 뭐 83, 4년에 합병법 나왔다가 조총련 기업인들이 다 빈보따리 싸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된 다음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어느 짬으로 들어간들 그것은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본이나 한국이 돈을 써야 된다. 그것은 바로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정보도 확산시키고 그래가지고 무슨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1차적인 것은 정보 유입이라든지 뭐 이 딱딱한 뚜껑을 가진 거북이나 이 저거 자라를 잡으려면 목이나 뒷꽁무니를 찔러야지 꼭대기를 한비 찔러도 이게 그 계란의 바위의 계란치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허점을 발견하고 폐쇄적인 걸 뚫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좀 돈을 팍팍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조총련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부모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역사 때문에 저도 이제 북한의 강제 수용소까지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당했는데. 이 두 번 다시 이런 민족의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현실을 좀 바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불행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반성하지 않고 그걸 지나간다면 그런 불행은 또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반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79년도에 조선학교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그거 밑에 이제 나란히에서 기념사진 그 인공기 밑에서. 근데 그 시간 똑같은 그 시간에 간철안 선생님은 수용소에 계셨잖아요. 저는 그 현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아까 우월감 얘기를 하셨죠. 제일교포들이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사탕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고 지금도 압록강변에 가면 중국 배를 타고 북한 접경지대까지 접근을 하는 관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담배, 사탕, 술 같은 걸 던져주면 북한의 주민과 군인들이 와서 이거를 집어가는데 현지에서는 이것을 압록강 사파리 관광이라고 부른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주민과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원의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베나TV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